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게 뭐냐 하면 상층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1신분 성직자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귀족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신분, 그죠? 제3신분, 1신분, 2신분, 3신분이, 그죠? 3신분이, 그죠? 3신분인데, 3신분에는 이제 부르주아에서, 이 부유한 부르주아에서 마지막 거지까지, 거린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농민도 있고, 그죠? 수공업자도 있고. 근데 부르주아지는 이제 대부르주아지와 중소부르주아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대부르주아지를 받고, 이번에 이제 중소부르주아지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신흥 중상적인 매니팩처 자영업자를 위시한 산업시민층과 이들과 관련된 상인계층, 법률가, 교수, 의사, 문인을 포함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큰 부자는 아닌데 좀 중간 정도 어떤 이제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이제 중하층 부르주아지에 속하는데, 상기 두 개 시민계층이 뭐냐 하면 이제 상층 부르주아지와 중하층 부르주아지 이 두 시민계층은 평민으로서 특권 귀족의 지배를 받았고 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고, 경제면에서도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지장을 준 길드 제도, 관세 장벽, 조세, 복잡한 행정 법규 등의 봉건적 잔재들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계몽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부르주아지로서의 계급의식을 갖게 됐고, 막대한 자본과 풍부한 교양에 의해 구체제를 타파하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를 이제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이 부르주아 밑에 수공업자나 소상점 주주인 등의 어떤 소시민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로 압력을 받고 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떤 이제 이 혁명에 가담한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 및 무산 노동자들은 이제 파리 등의 대도시에 많았는데, 이들은 18세기 중립에 번영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엄청 오르는데 임금은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동도시와 농촌에서 이제 임금 노동자와 무산 노동자들의 소요가 그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이 어떤 대규모로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급 단결력이나 계급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요게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왜 뭉쳐야 되는지, 왜 혁명을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좀 지식이 나야 되는 거죠. 그 무산 임금 노동자는 이 사람들 정말 뭐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부르주아, 상중 하 부르주아들, 그 다음에 수공업자나 소상점주들, 소시민들, 얘들이 이제 저기 단결력이나 계급의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중에 이제 1기가 2기로 나는데, 2기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폭력적으로 나갑니다. 그걸 주도한 게 누구냐면 소시민들이. 거기서 임금 노동자나 무산자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민이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이 전국의 인구가 한 2,500만에서 2,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분의 4가 이제 약 2천만 명의 농민이, 이들 대다수가 이제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 따라 농민들 간에는 이제 혁명 전까지 사회적, 경제적 분화가 상당히 진전됐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농민 중에는 대부자 농민, 대차지농, 그리고 그 다음 자영농, 소장농, 그리고 농업 노동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계층으로 사회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귀족의 봉건적 영주권이 강하게 잔존하여 농민들은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농민들이 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불완전해.
왜 소유권은 근본적 소유권은 영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세 이래 원시적 농기구와 윤작제 농경법을 사용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은 이제 빈약하여 항상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종하는 방법이 이제 저 밭에 둔덕을 이렇게 만들고 그 둔덕을 파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밭에 그냥 씨를 뿌려 놓으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 농업 생산성이 이제 원시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식량난에 이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18세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분할 상속제 때문에 농민의 영사가 더욱 촉진됩니다. 농민의 대다수 생활은 이제 비참했고 소농과 영세 노원, 토지 소유를 강만했고 농업의 자본주의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계급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이제 귀족들이 봉건적 반동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분할상속제. 분할상속제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A라는 사람이 땅이 100마지기가 있어요. 그죠? 100마지기가 있어요. 100마지기가 있는데 아들이 10명이 10명한테 똑바로 나눠지면 아들 돼가면 10마지씩으로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 또 아들들이 각기 10명씩의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자에 돼가면 한 마지기로 줄어버려. 극빈자로 전락해버려. 이 집은 망해버려. 전부 거지로 전락하는.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장자상속제를 썼는데, 근데 프랑스 법에서는 분할상속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 귀족들은 뭐 교묘하게 장자상속제를 하겠죠. 평민들은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분할상속제 하니까 전부 가난해져 버려. 토지는 다 조그만한 게 소유하고 있는데 다 이제 이 가난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할상속제가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원인이 이들 농민은 자 10분의 1세를 교회에 바칩니다. 국가의 직접세와 간접세 등을 바치고 도로 부역을 부담하고 영주에게 또 생산물 지대를 바칩니다. 거기다가 영주권의 착지, 복목권과 같은 공동체적 권리에 대한 영주들의 침해는 이제 소농과 영세농에게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을 초래한 게 이 방목권과 같은 이제 공동체적 권리에 대한 영주들의 침해. 그 저도 어릴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소를 산에 던져 놓으면 마음대로 뜯어 먹어요. 그죠? 그러면 산에서 소가 풀 뜯어 먹는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 내라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이 농민 공동체의 권리. 영주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막 돈 내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땔감 하죠. 그죠? 땔감. 그리고 강에서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것들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해왔는 거예요. 프랑스 조상들이 해왔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뭐, 산에서 땔감 하는 거. 이런 거 다 영주가 돈 내라. 그런 이제 그리고 방목권과 같은 이런 공동체적 권리에 대해서 영주들이 이제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소농과 영세농에게는 이제 엄청난 타격이 돼. 산에서 나무 하는 거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가스나 연탄 없으니까 전부 산에서 이제 이 나무를 베와서 이제 이걸 난방을 하고 밥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는 돈 내라고 하면 밥도 못 먹고 난방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을 초래한 게 이 방목권과 같은 공동체적 권리에 대해서 영주들이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제 10분의 1세를 교회에 바치고 직접세, 간접세. 그러니까 이 중세 장원제는 1400년경에 완전히 해체됐는데, 농로도 해방됐지만, 영주들과 국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존속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농민들을 이제 이 생계를 이제 그죠? 누르고 있었다는 얘기. 농민들을 고통 속에 여전히 몰아넣고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교회에 대한 11조를 바치고 영주가 독점하고 있는 물방아, 이게 물방아예요. 그죠? 그리고 제빵기, 그죠? 제빵기 빵 만드는 기계, 그리고 포도주 틀, 이거를 강제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다고 물배방아를 설치하거나 빵 굽는 기계를 설치하거나 포도주 따는 기계를 설치해서 뭐 돈벌이 이거 안 돼요. 영주가 이 기계를 독점하고 강제로 농민들은 무조건 사용해야 돼. 너무 부당한 거예요. 이 등 이제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고 지대는 물론 이제 이 지대도 내야 되고 매매와 사망했던 토지의 소유주가 밝힐 때는 이전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각종 부담에 자 이제 각종 부담금 그죠? 세금 내고 그죠? 직접세, 간접세 그죠? 그리고 교회 11조 그죠? 이런 거 내고 이제 이런 부담이 과중하고 그죠? 자, 첫째 부담이 과중하고 그죠? 근데 보다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금 부담의 할당이 불공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제3신분은 일체 특권이 허용되지 않고 납세와 부역, 병력 등의 일체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3신분에 속한 사회계층은 점차 분화되어 상호 대립이 심화되어 갔지만 특권 계급과 구체제에 대해서만은 공통의 이해와 원한과 정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르주아, 그죠? 대부르주아, 중소부르주아가 있고 이제 이 수공업자나 그죠? 수공업자 소상점 주인들 같은 이제 소시민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이 있고 이제 노동자들 있죠, 그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거린 뭐 이런 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이제 너무 달라요, 그죠? 수공업자나 소상점 주인하고 부르주아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노동자와 부르주아와 다 같은 삼신분이지만 사회계층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나 뭐 수공업자나 소상점 이들 서로 뭐 적대하는 사이, 그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들 전체 제3신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족들의 특권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공통의 이해와 원한과 공통의 원한과 정오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공통의 이해와 원한과 정오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삼신분에 사는 사회계층은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귀족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컸다는 얘기. 제3신분은 이제 뭐 특권은 하나도 없고 납세와 부역, 병력이 일체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 자, 이게 농민이, 그죠? 농민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이제 귀족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귀족은 칼을 찾죠, 그죠? 대검 귀족.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들의 모습들도 있는데 이 프랑스의 법률 제도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지방마다 법률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인 행정 제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훔쳤는데 A 도에서는 사형이고 B 도에서는 곤장 10대. 그러면 상한당은 어떤 이제 소 훔쳤다고 사형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옆에 도에는 소 한 마리 훔치고도 곤장 10대 맞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프랑스 국민들을 분노를 이제 그죠? 자극한 거죠. 그리고 비합리적 행정제도인데 중세일에 비합리적인 행정제도가 있었고 행정의 합리화 그리고 통치의 통일성과 능률성이 을 이제 기대할 수가 없었다. 행정이 불합리했고 통치가 이제 통일이 되지 않고 능률성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제도가 모순돼 있어요. 이제 도제제도, 길드제도, 국가감사제도 등은 이제 상공업 발전을 이제 저해하고 있어요. 그죠? 자, 도제제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자다가 그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그죠? 이제 이 호떡을 만드는 비법을 내가 뭐 꿈속에서 누가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서 전해주었다. 그러면 나는 그것만 만들면 어떻게 해요?
큰 성공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공장을 차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길드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공장을 차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7년간 도제를 해야 돼요. 그죠? 심부름꾼. 그 다음에 직인. 그죠? 이 가벼운 이제 기술 익히는 직인. 그 다음에 장인. 이걸 21년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내가 가게를 그죠?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본, 내가 돈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길드 제도가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의 불만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감사제도 상호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 존재했고, 그리고 군대 문제는 외국인 용병을 마구잡이로 고용합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빈민들을 마구잡이로 징발하고 귀족의 장교직을 독점합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민들도 표틀 대제 때 평민들도 잘하면 장교가 될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막 평민들이 막 엄청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귀족들이 장교직을 독점하니까 평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교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제 평민들이 그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충성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가 재정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어요. 자, 성직자나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 하층민들은 제3신분 중에서 부르주아들이 주로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뭐 소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래, 이때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뭐 농민들이나 일반 제3신분이 불만이 있다 해도,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몰라요. 마침 이제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계몽사상가들. 이제 이 계몽사상가들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순된 잘못된 체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체제 모순을 비판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으로 이 구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된다. 자, 이제 방금 말한 것들을 하나씩 보면, 기타 부분들의 모습 보면, 법률 제도의 통일성 결, 지방마다 법률이 달랐습니다. 남부지방은 이제 로마법, 북부 지방에는 관습법이 시행됩니다. 법의 적용이 지방과 신분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귀정은 대충 빠져나옵니다. 평민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그죠? 잘못해도 막 사형에 처합니다. 재판소도 조직이 복잡하고 수속 절차가 번잡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지 마음대로 막, 그죠? 이제 자기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빨리 재판해서 처형합니다. 그죠? 이제 자기가, 그죠? 막 이런 식의, 그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이 자의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예요. 그죠? 재판소가. 그리고 이제 비합리적인 행정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통제 통일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 고등법원이 지방에도 있었지만 지방행정은 감찰관이 담당했으며 지방자치체의 강력한 주장이 항상 있었고, 지방의회, 시의회 등이 존속하고 있어요. 왕권이 약화되자 이제 봉건적 반동이 났다. 왕권이 이제 약화되니까, 그죠? 프랑스가 재정위기로 왕권이 약화되니까 이 봉건적 영주들이 오히려 이제 이 농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키려. 오히려 자기 영주들의 재판, 영주들이 이제 이 왕권에게 넘어간 그 재판권을 이제 자기들도 일부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경제제도가 모순, 공업활동을 마비시킨 도제제도,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방해한 이제 길드제도,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 수행하기 위한 국가강사제 등의 번잡한 법규 등이 허다했고, 공업은 이제 상업자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공업이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농촌 가내공업이 도시공업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공업은 주로 이제 그죠? 이제 이 푸팅아웃 시스템, 그죠? 선대제에
의해서 상업자본이 주로 공업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에서 기업가들이 내가 어떤 농민인데 직길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세 대 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커져서 대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이제 차단돼. 왜? 자본을 상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자, 이제 이 당시에 농촌 간해공업이 도시공업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자유주의 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서 이제 이 모순된 현행, 그죠? 이제 경제 제도를 이제 타파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업 자본의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업가들이 이제 순수한 기업가들이 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죠? 걸띠빠짐할 수 있는 이걸 하려면 길드 제도도 없어야 되고 국가에 대한 감시 제도, 감사 제도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국가에서 이 부르주아들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지원해야 돼. 그런 게 없다는 얘기. 군대 문제가 있었는데 군대는 이제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였고 도시와 농촌에서 빈민을 마구 징발하여 보고시켰고 장교직은 이제 귀족이 독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됩니다. 부르주아지가 성장에 따라 귀족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부르주아지는 이제 어떻게 매간을 통해서 관직을 돈으로 사서 매간, 그죠? 토스 이제 통치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나갑니다. 국가 채무의 대부분 이제 부르주아지가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부르주아지 돈으로 이제 운영돼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국가 재정이 파탄하는 것을 이제 국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서 국가가 이제 완전히 적자가 되면 부르주아들은 자기들이 산 채권을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죠. 휴지 조각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자꾸 압력을 넣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이.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국가 재정이 계속 적자예요, 그죠? 적자. 이제 적자인 이유가 프랑스가 대전쟁을 계속했어요, 그죠?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 그리고 프랑스와의 그죠? 7년 전쟁, 미국 독립 전쟁에 이제 프랑스가 참가해서 그죠? 엄청난 이제 돈을 지출합니다. 이제 이러한 미국 독립 전쟁대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국가가 국채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미리 다 써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국가의 빚, 그죠? 국채죠, 그죠? 이것은 누적되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혁명 직전에 프랑스 재정 적자는 40억 리브르에 달하는데 유산층의 면세미 면탈로.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귀족은 아예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부르주아들도 뭐 뇌물 주고 세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재정 파탄이에요, 그죠? 조세는 안 거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재정 파탄 이외에도 식민지 상실, 국제적 위신과 왕실의 권위 추락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 식민지가 상실하는 거 캐나다 같은 경우,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인도나 그죠? 아시아나 이제 중남미에 있는 여러 식민지들이 이제 이 영국에게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식민지가 상실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재정정책 모습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지출이 많았다. 그죠? 전쟁, 대전쟁, 그죠? 뭐 이런 것들 사치 낭비 많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대 전년은 88년이죠. 그죠? 88년에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원금과 이자로 저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조세를 백성들로부터 엄청 어렵게 걷어서 이걸 유용한데 생산적인데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빚 갚고 그리고 빌린 돈이 이자가 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약 4분의 1이 그죠? 수입의 4분의 1이 군대 유지비로 지출됩니다. 자, 원금과 이자 갚는데 금융 비용이죠. 그리고 군대 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르사유의 궁전의 사치적 생활비는 정부 지출의 5%에 불과했지만 이것도 뭐 크다고 얘기할 수. 이 당시에 이제 이 베르사유 궁전이 그죠? 베르사유 궁전.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 재정에서 지출이 엄청난데 수입은 이제 적고 지출은 많은 거죠. 근데 이 지출 중에 생산적인 상공업 활동에 쓰인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그죠? 군대 유지비, 그리고 뭐 빚 갚는데, 그리고 사치적 생활하는데, 이제 이런 돈이 계속 지출되니까 이 나라는 이제는 혁명 이후에는 이제 앞날이 어두워요. 그죠? 앞날이 어두워요. 자, 이제 그러면 세금을 잘 걷어야 되죠. 그죠? 국가 재정이 적자니까. 국고 수입의 유일한 원천은 세금밖에 없어요.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촉발되었다기보다는 헤어날 수 없는 이제 국가 재정 적자에서 비롯된 거예요. 국세에는 이제 일종의 부동산 세인 따유세가 있어요. 그죠? 따유세. 그리고 인도세. 사람 숫자대로 세금 매깁니다. 그리고 20분의 1세가 있고 부역이 있어요. 그죠? 이제 국왕이 수송도로공사에 군대를 징발합니다. 일반 백성들을 징발하는 거죠. 그리고 관세, 소금세, 음료세, 게다가 자 이제 각종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뭐 그죠? 부동산세 등 뭐 세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과중해요. 게다가 세법과 세금 법률과 세율이 지방마다 달라요. 어떤 지방에서는 소금을 먹으면 세를 20%를 내는데 어떤 지방에서 30%를 내요. 그 30% 내는 지방에서는 막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어떻게 했나 하면 세금 공무원이 있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이 징세청부업자를 통해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세금을 거두게 하고 세금을 거둬오면 이 사람에게 국가에서 이제 이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징세청부관이 그죠?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30%로 거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시골을 돌아가면서 50%를 수익의 50%를 거둬서 20%는 지가 착복하고 또 이제 이 수고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금 내는 제3신분은 죽을 지경이. 그리고 징세청부제도에 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만약 세금 안 내면 막 이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잡아가다 봅니다. 농민들의 수입의 53%를 국세로 지불해야 했고 세금 부담도 이제 불공정했습니다. 세금 징수의 문제를 계속해서 보면 농민들은 국세 외에도 영주액계, 해물세, 재산이전세, 각종 사용료 아까 이제 그죠? 포도주 짜는 틀, 빵 굽는 기계, 그죠? 뭐 물레방아 이런 것들을 내가 돈이 있다고 막 설치하면 안 돼요. 나는 그죠? 영주에 이런 시설을 반드시 이용하고 사용료를 줘야 되는. 그리고 영주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현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물세, 직물세, 교량세, 교량 통과할 때, 그죠? 그리고 어업세, 그죠? 그리고 도량령 거민세 등을 이제 내야 되고 또 교회 11조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제30은 뭐, 그죠? 부담이 너무 커요. 농민들이 그랬다. 농민들은 무거운 봉헌적 부가금을 부담해야 했고 또 농민들은 또 수렵을 마음대로 못해. 그죠? 수렵이 뭐냐면 짐승 잡는 거. 배고플 때 산에 가서 토끼 같은 거 잡으면 되죠. 그죠? 그거를 못하게 금지해버려. 이게 이제 수렵하는 게 공동체적 권리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적 권리인 방목권까지 침해받아 이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땔감을 하거나 그리고 소를 먹인 소와 양을 이제 산에 풀어놓고 먹이는 거, 그걸 귀족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경제적 불안과 경제위기가 닥칩니다. 1789년에 농산물의 흉작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섬유 생산량도 전분에 비해서 이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족과 성직자는 봉건적 권리가 더 가치 없는 것으로 되자 이를 이제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지대를 인상하는 등 농민들 더욱더 이제 착취합니다. 봉건적 권리를 더욱더 가혹하게 추구합니다. 농민들을 더욱더 착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789년 흉작이, 그죠? 농산물 흉작이. 이게 왜 흉작이냐 하면 1789년에, 그죠?
7월 14일 날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1788년, 요 88년이거든요. 88년으로, 그죠? 88년에 이제 농작물이 흉작에 빠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이 항상 빛이 나죠. 그죠? 태양빛은 일정하게 계속 비치는데, 이 태양 자체가, 그죠? 이 태양 자체가 핵 폭발로, 핵융합, 그죠? 핵 폭발이죠. 그죠? 핵융합 폭발로 이제 폭발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핵 폭발로 일어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 와서 햇빛이 돼서 이제 이 농작물에 비추면 농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농작물이 자라서 자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농작물이 익으려고 하는 가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여러분들, 태양이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이 태양에. 그런데 핵폭발도 어떻게 해요? 한번 크게 몇 군데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 또 쉬었다가 또 핵폭발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핵폭발을 한 몇 개월간 쉴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빛이 안 비키고 꺼멓게 돼요. 그죠? 요 점을 뭐라 하는 흑점이라 해요. 태양의 흑점이라 해요. 그죠? 흑점이 지구를 비추게 될 때는 지구에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곡식 있는, 그죠? 7, 8, 9월 동안 이 흑점이 지구를 향해 버리면 지구에서 어떻게 해요? 태양빛이 이제 약해져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곡물이 익을 때 태양이 안 비치니까 이제 곡물이 익지를 안 하는 거예요. 포도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익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포도주를 골라야 되나 하면 이제 프랑스에 꽤 좋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일조량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 보르도예요. 그죠? 보르도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햇빛이 제일 좋았던 연도가 어디냐 하면 그 이제 2000 그죠? 7년이 이때는 햇빛이 일조량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르도산 2007년 하면 이거는 완전히 명품이에요. 그죠? 명품 포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1788년 산, 그죠? 89년, 8년 산 프랑스산 포도주라고 하면 이건 맛없는 거예요. 그죠?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산업 위기에 처하고 섬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죠? 농산물이 흉작입니다.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완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 거죠. 경제 불황은 이제 생산 감소 및 실업 증대를 심화시켰고 국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은 폭등하고 실질 임금은 저하고 지대와 빵값이 이제 저하합니다. 결국 이제 여론은 고통의 원인이 가혹한 각종 수탈, 부담스러운 인구 증대, 병력 의무, 그죠? 불합리하고 모순된 구체제, 그리고 이제 분할 상속제, 그죠? 막 각종 세금, 그죠? 그리고 불합리하고 모순된 이제 그죠? 이제 하층민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86년에 체결된 이제 영불통상조약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영국은 1750년에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그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손으로 이제 물레를 자서 이제 막 섬유를 그죠? 만들었는데 얘는 기계로 이제 이 모직물과 그죠? 면직물을 생산하는 면직 그죠? 면직과 면직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 기계로 생산하니까 생산량이 막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죠? 10배, 100배까지 증가해요. 그리고 질이 좋아요, 또. 그리고 프랑스는 면직물이 거의 없어요, 또. 면직물을 왜냐 면나로 만드는데 프랑스는 면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도 면나가 없는데 인도라는 광활한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엄청난 면나를 영국으로 들어와서 이걸로 이제 면직물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가볍고 질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게 질이 좋고 그죠?
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그죠? 영국산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면직물과 모직물이 기계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프랑스에 이제 이 관세 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불통상조약은 뭐냐면, 자, 이제 이 영국은 공산품에 대해 프랑스에 대한 그죠? 수출하는 공산품에 대해서 프랑스 관세를 없애는 거고, 또 프랑스의 농산품, 특히 포도주를 영국에 수출하는데 영국이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불통상조약. 그리고 프랑스가 농산물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건 유리하게 됐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대량으로 그죠? 대거 이제 이 그죠? 제작되는 그죠? 제조되는 이 공산품이 프랑스 전역을 뒤엎어버리니까 질이 좋고 저렴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공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엄청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영불통상조약도 있다. 그죠? 영불통상조약도. 그리고 이제 심한 인플레, 경기 불황.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흉작.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랑스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식민지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외부 전쟁에 대한 외국과 계속 오랜 동안 그죠? 루이 14세 때부터 계속 전쟁하면서 국가 채무가 누적된. 그리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원금과 이자를 국가 부채를 갚는데 그죠? 갚고 이자를 갚는데 수입은 그 생산적인데 그리고 재정의 4분의 1 국가 수입의 4분의 1이 군대 주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자꾸 줄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그죠? 이자, 원금 갚는데, 그죠? 그리고 군대 유지비.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생산적인데 이 돈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위기 자체가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곧바로 재정위기 같은 얘기, 그죠?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 불안과 경제위기의 문제다. 그죠? 경제위기. 경제적 불안과 경제위기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국고 수입의 유일한 원천은 세금밖에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프랑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낸 세금도 크지만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관광 수입. 이건 이제 이런 거. 그죠? 세금 위에 다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제일 신분은 세금 면제하고 제3신분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세, 인도세, 20분의 1세, 부역, 관세, 소금세, 뭐 각종 세금을 내고 그리고 무거운 봉건적, 그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 내고 또 영주에게 봉건적 부가금을 내요. 그죠? 이제 영주들에게 내는 게 뭐냐 하면 예물세, 재산이전세, 사용로, 공물세, 장물세, 교량세, 어업세, 그죠? 교량은 교육할, 그죠? 이제 교량을 이용하는 권리, 세금하고 세금을 내는 어업세, 그죠? 그리고 교회 11조,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와 귀족들한테 내는 거예요. 이건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도 엄청난 걸 내고 영주들에게 엄청난 걸 교회에 11조 내고 그 봉건적 부가금이 너무 과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민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정 계획을 합니다. 뛰어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중농주의자예요, 그죠? 중농주의자인데 이제 이 중농주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 계획을 냈는데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1774년 이제 재정총감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이 사람은 뭘 했나 하면 궁정 경비를 줄이고 자 이제 프랑스가 엄청난 재정 적자예요, 그죠?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되죠. 그 궁정 경비를 삭감하자하니까 막 말이 앙따니까 펄펄 뛰니까 어떻게 왕도 이제 어떻게 뒤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한직, 그죠? 뭐 별로 할 일 없는 관직은 없애자는 거죠. 폐지하고 곡강도의 원인이 되는
관세장벽을 없애자는 거예요. 관세장벽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죠? 관세장.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곡물가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놓으니까, 이제 프랑스 흉작이 들어버리니까 곡물가가 올라서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래 이제 곡물을 어떻게 흉년일 때는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세율을 낮추고 평등 과세를 실시하고 이제 길드 제도를 폐지하고 부역 대신 지세로 대체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평등 과세가 있죠. 그죠?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 그 귀족과 성직자들은 안 내고 제3신분만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제3신분 중에서 또 소시민층, 하층민들이 주로 뭐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하면 평등 과세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평등 과세를 이제 실시하자는 거예요. 그죠? 평등 과세를 실시하고, 그리고 길드 제도를 폐지하고 부역 대신 지세로 대체하고 면세 특권 축소를 꾀하자는 거죠. 평등 과세는 뭐냐면 1신분과 2신분 성직자와 귀족에게도 세금을 내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평등 과세.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혁명적 발상이죠. 그죠? 혁명적 발상이. 면세 특권을 축소하고 귀족과 성직. 그래야 다음 세력의 정진과 국민 경제 생활에 충실을 기하여 이제 재정난을 극복하자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왕은 이거 보이 왕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니까 귀족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그쪽을 하니까 왕도 이제 뭐 별로 찬성했다. 그죠? 개간에 동의했으나 반대파들이 이제 막 그죠? 이제 왕실의 주요 관직 보유자 군대 지휘관들 전부 귀족들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이 티르고를 해임하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마침에 티르고를 해임하고 말아. 그러니까 티르고 이렇게 여간이 좌절된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 평등 과세니 뭐 그죠? 뭐 그죠? 다음 세력 정진 그죠? 재정난 극복 이거 물러가는 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루이 16세가 티르고 그죠? 티르고를 이제 제가 잘라버린 그죠? 잘라버린. 그 다음에 이제 재무장관 된 사람 네케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재정총감 재무장관이 됐는데 미국 독립전쟁으로 그죠? 1776년에 미국 독립전쟁인데 프랑스가 여기에 지원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군대와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프랑스로 보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빛을 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나무 저 멀린 대륙에 영국이 밉다고 이제 영국에서 독립하려는 이제 미국을 지원한 거예요. 자, 이제 프랑스, 여기서 엄청난 돈을 써버려서 프랑스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40억 달러를 이제 투입합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차관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부가 빚을 졌는데 조세를 늘려서 이 재정적자를 믿고 하는데 그러면 성직자 귀족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자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죽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또 네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네케를 잘라버린. 그 다음에 이제 깔론느라는 사람이, 그죠? 이제 재정총감에 취임합니다. 재무장관이 되는데 이 모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는 그죠 일률적으로 현물로 납부하는 보조지시의 부과를 그 계획안의 핵심을. 그러니까 모든 토의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귀족과 성직자도 포함된다. 그죠?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들이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제 귀족과 성직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대부르주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부터 세금을 거주자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안의 핵심인데, 그죠? 계획안의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 국회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3부회가 있는데, 3부회는 1신분, 2신분, 3신분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건데, 그걸 소집하면, 이 160년간 소집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소집되면 국왕께 그죠? 각기 왕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명한 귀족이나 상층 부르자들이 중심이 된 명사들의 모임을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루앙에서 열린 명사회가 요래, 그죠? 왕이 이거 있고, 그죠? 1506년에, 그죠? 루앙 지방의 귀족들이나 뭐 상층 부르자들 이런 명사들을 소집해서 이제 국가에 좀 세금 내는 걸 협조해 달라, 뭐, 그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명사회를 소집했는데, 그런데 요 명사의 주도 세력의 귀족들이죠, 그죠? 요 귀족들이 자기들을 타겟으로 하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한. 우리는 뭐 세금 못 내겠다, 그죠? 이에 대해서 명사를 소집한 이에 대해서 귀족들 법복 규정 고등법원이 국왕의 칙력이 발휘하려면 고등법원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그죠? 이제 이 명사회에, 그죠? 소집을 고등법원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재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정부가 문 닫을 지경인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거기에 위해서 명사회를 소집했는데, 이 명사회의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귀족들. 귀족들 중에서 법복 귀족이 이제 국왕의 칙령, 그죠? 명사회를 소집한 칙령이 발효되려면 고등법원에 등록돼야 되는데 등록 안 됐다고 명사회 소집을 이제, 그죠? 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죠? 고등법원이 반대하고.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작되는데 2년 전에 명사회 어셈블리 오브 노터블이다, 그죠? 노터블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죠? 명사들의 이제 회, 그죠? 어셈블리 오브 노터블스가 소집되는데 명사들은 이제 깔론의 정책을 거부합니다, 그죠? 깔론의 정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엔이, 그죠? 명사들의 반대로 왕이 또 깔론을 쫓아내고 브리엔을 이제 재무장관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막, 그죠? 미국 독립전쟁이 한 20년 지나치고 있고, 그건 텅 비고, 그죠? 국채는 막 엄청나고, 그죠? 그리고 인두세로 옹호하고, 그죠? 국가에서 인두세. 그러면 인두세라는 게 사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인두세, 그죠? 인도세라는 건 사람의, 그죠? 사람 인자고 머리 두자, 그죠?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보고 세는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보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부부뿐이고, 응보집에는 부부가 있고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그죠? 10명이 있어요. 자녀가 10명. 그러니까 응보집에는 이 10명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게 1인당, 그죠? 머리수대로. 놀보집은 세금 낼 게 없어요. 탱자예요. 그러니까 흥부집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원래 가난한데 더. 이게 이제 인두세, 그죠? 그러니까 인두세는 이 빈민들, 하층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망하게 하는. 이게 이제 인두세가, 이제 이 우리가 세금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하고,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 걷어 버리니까 뭐, 저 집에 사람이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500만 원 딱 걷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편하죠. 그죠? 이제 이 브리에는 인두세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그죠? 지세를 지지하으나 고등법원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그죠? 지세, 그죠? 토지세죠. 그죠?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귀족과 성직자, 얘들 계속 이제 이 타겟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국가가 있어. 근데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죠? 고등법원이 거부하고 귀족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이제 브리엔까지 쫓아내.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 장관이 4명이 쫓겨났죠. 그죠? 마지막에는 이제 혁명 직전 네케르가 재임용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제 귀족들의 반대로, 귀족과 성직자들의 반대로 이 재정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혁명밖에 없는 거죠. 그죠? 혁명밖에. 그죠? 혁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계몽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제 이 혁명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 프랑스 국민은 이제 1776년에 미국 독립해서 자유정신의 구체적 신뢰를 보고 큰 자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들이, 그죠? 영국의 압제 세력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이제 독립과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제 프랑스 국민들은 구체제를 타파하고 귀족, 승려 등의 특권이 없는 사회, 만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그리고 자유시민이 평등하게 대표되는 의회 정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죠? 자, 누가? 프랑스 국민이, 그죠? 자, 이제 국민 중에서 성직자와 귀족들은 이걸 반대하죠. 그죠? 프랑스 국민이라는 제3신분이, 그죠? 3신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되었고, 이제 이제 이걸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은 그까지 생각할 이제 이 두뇌가 안 돼요. 그런데 계몽사상가들이 이 구체제 모순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구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시민들이 계몽사상가들이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제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계몽사상가를 지지하고 또 이 계몽사상가들이 지지를 받아서 이제 혁명하는데 상당수가 앞장을 섭니다. 그죠? 앞장을 섭니다. 자, 이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혁명이 시작된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재정위기다. 그죠? 재정위기다. 그죠? 재정위기다. 그죠? 재정위기다. 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5명의 재무장관이 임명됐는데, 그죠? 5명의 재무총감, 그죠? 재무장관이 임명됐는데, 이들이 각기 계획을 하려고 했죠. 그죠? 거기 계획이 없으면 이제 귀족들과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자는 거예요. 그죠? 세금을 거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명사에도 서집했지만, 그죠? 이제 이 세금을 자기들 못 내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왕으로서는 답답하죠. 그죠? 왕실, 그죠? 국가 살림살이가 계속 적자 나고 세금 거대가 뭐 원금하기 이자 갚으면 없어요. 그죠? 이건 뭐 국가도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데 혁명이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혁명을 1기, 2기로 나눌 수 있는데 1기는 온건한 시고 2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왕을 처형하고 마리 앙토니에트 처형하고 이제 그죠? 온고파를 처형하고 이제 아주 막 급진적으로 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기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죠? 1기를 먼저 살펴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 명사회에서 그죠? 명사회는 주로 귀족들인데 얘들은 명사를 소집해가 너희들 세금 좀 내라 하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못 내겠다. 세금을 내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그죠? 국민 전체 1신분, 2신분, 3신분의 대표 회의체인 산부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산부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거두기를 결정하면 우리가 세금 내겠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결정권은 누가 잡고 있는 투표권이 그죠? 귀족 그죠? 300명 그죠? 이제 성직자 300명 그죠? 평민 300명. 산부회를 소집하면 귀족과 성직자들이 자기들은 세금 안 내겠다 결의해보면 이거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먼저 산부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국민의회 활동, 혁명의 과격화, 입법 위하 이제 혁명 전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 그죠? 혁명 1기가 이제 1789년에서 1792년에 그죠? 9월까지 그죠? 9월에 어디는 왕을 처형합니다. 그죠? 왕을 처형하고 자, 이제 혁명이 1기인데 그죠? 이 산부의 소집과 제3신분이 정치 세력화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